네, 오늘 새벽 평소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FOMC 때문이죠. 그 이야기는 오늘 업라이즈 이호석 이사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평소보다도 많이 일찍 일어나셨죠? 네, 저도 한 3시쯤 일어나가지고 피곤하네요, 벌써. 네. 퇴근하고 싶어요. 퇴근하고 싶으시다고 네. 이거 하고 네. 열심히 하고 퇴근합시다. 자, 관련 파월의 발언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기사부터 이야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였습니다. Federal raises interest rates to 22-year high. 연준이 금리 인상 올리면서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킥박스로 넘어갈게요.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금리 동결로 숨고르기에 나선 지난 불과 한 달 만에 인상 행보를 재개한 건데요. 그간 10번 연속해서 금리를 끌어올린 페드는 지난 6월 FOMC에서는 누적된 긴축 여파를 살펴야 한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전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세에 관해서 이전에 언급했던 이 보통, 머디스트라는 표현 대신에 완만한, 머더렛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는데요. 사실 이 둘 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연준은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보통이라는 표현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써왔습니다. 따라서 완만한 경제 성장은 보통 경제 성장보다는 성장세가 더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고용 증가에 관해서는 6월과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 elevated이라는 지속하고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고용 증가세도 탄탄하다, robust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명서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이었고요. 이 안에서 어떤 단어들이 바뀌었는지 조금씩 표시를 한 CNBC의 기사였습니다. 일단 오늘 연준의 발언이 있었고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핵심이었나요? 이제 총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이제 FOMC 회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고 파월의 기자회견도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회의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뀐 게 없었어요. 방금 보여주신 대로 이제 그러니까 회의록을 보면요. 보통 여기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 긋고 그렇죠. 다시 바뀌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바뀌었고 저것도 바뀌고. 근데 이게 딱 두 가지가 바뀌었거든요. 첫 번째는 금리 올렸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경기에 대한 판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미묘하게 살짝 바뀐 정도. 그 외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FOMC 회의가 진행되고 그리고 파월의 발언이 있은 이후에도 시장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리핑 카메라 온이 켜지기 전에 오늘 할 얘기가 의사록에 대해서 많지는 않아요라고 하셨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 FOMC 회의하기 전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에서 한 50%, 60%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뭐 평소에 이제 프라이싱이 돼 있다면 이번에는 뭐 99점 몇 %였으니까 사실 25bp 인상은 그냥 다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 뭐 새로운 거 없어라고는 질문을 건지기 위해서 기자회견에서 파월한테 계속해서 혹시 뭐 9월 달에 인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플레이션 뭡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파월의 대답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있다.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네. 요 세 가지.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무한 반복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발언이 황소도 그리고 곰도 모두 좋아하는 발언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의사록보다도 중요하고 시장이 집중하는 게 파월의 입입니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피날레가 마지막 기자회견에 있는데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나왔고 어떤 대답들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기자입니다. 만약에 6월 같은 CPI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금리 인상을 느리게 갈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파월은 네.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뭐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비공식적이지만 대변인이 맞고요. 이분이 이제 연준에서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분의 질문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파월 의장이 야 오늘 이 질문 해. 그럼 내가 이렇게 대답할게. 이렇게 약간 뭐 짜고 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 정도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파월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데이터를 보겠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말을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 특히나 이제 그 뒤로도 나온 그 뒤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질문에서도 이런 거였어요. 아니 지난달에도 인상 안 했고 그렇죠. 솔직히 물가도 잘 나왔으면 이번에도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올린 거야? 막 등등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월이 얘기했던 거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고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금리 인상을 충분히 하긴 한 건데 이게 마지막 인상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나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판단은 연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네. 물가가 얼마나 빠르게 낮아질 것이냐에 대한 베팅을 하셔야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PPI가 두세 달 전보다 훨씬 더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물가에 대한 전망을 너무 비관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상황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근원 물가,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가 진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OMC 회의는 중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닉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방금 전에 이 옆에 분의 질문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자세히 이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분, 분위기를 좀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파월 넥타이 굉장히 멋있네요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풀어갔더라고요. 다음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파월이.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이었죠, 넥타이가.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베이지북 너 봤지? 경기 침체 없이 과연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어, 파월? 이라는 질문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파월의 입장은 어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 없으면 못 잡는다. 이거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있어야 수요가 둔화되고 짜장면을 더 사 먹어야지 물가가 잡히지. 아니 임금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물가가 잡히냐라는 거거든요. 임금 상승률이 지금 한 5%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물가가 어떻게 2%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파월의 오늘 발언은 약간은 과거에 보면 노동시장이 그렇게 심각하게 망가지지 않더라도 물가가 잡힌 적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이제 표현을 드리자면 경기가 이제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용시장도 너무 좋고 그런데 이게 낮아져야지 물가가 잡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싹 하면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네. 안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는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경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속도로 수직 강화하지 않으면 물가가 잡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너무 높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연준에서 이번에 경기에 대한 평가도 조금 더 상향된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는 올해는 없을 수도 있어. 이런 신호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올해는 없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또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월의 발언에서 이제 시장이 그나마 한번 움직였던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은 파월이 물가가 2%까지는 가야 금리를 낮추지. 자꾸 이제 금리 인하 언제 하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야 금리를 인하하지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솔직히 2%대 물가는 한 25년? 잠깐만 25년이면 내년이 아니잖아요. 네, 후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거를 확인하고 시장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금리 인하 언제예요? 언제? 빨리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파월에서는 그거는 그 정도는 아니야. 좀 시간을 주자.
데이터를 좀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실망하면서 주가가 뭐 S&P 기준으로 0.2%였는데 0.2% 하락. 그러니까 이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실망감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사탕을 달라는 아이 같은데 다음에 줄게라고 하면서 일단 기대감은 갖고 그렇죠. 그렇지만 아쉬움도 함께 있는 혼조세를 보인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로 떴는데 연준의 금리 25bp 인상했고 그 옆에 한미 금리 차가 그렇다면 200bp 확대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금리 상단이 5.5%로 치솟으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 사상 최초로 최대 2%포인트까지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더 올려서 한미 금리 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질 텐데 괜찮냐라는 질문에 대한 한은 총재님의 발언은 의미가 상당히 있겠네요. 그렇다면. 네,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한미 금리 차가 200bp면은 이거는 과거에 제가 보니까요,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0년대 후반에도 1.5%가 최대였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에도 1%, 그러니까 2.2%의 금리 차이가 생겼다. 이거는 누가 봐도 좀 걱정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야 이러면은 미국 국채를 사지 뭐하러 한국 국채를 사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네. 야 그럼 외국인들 다 도망가겠다 그게 이런 가장 걱정을 걱정이에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매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서 금리차 이렇게 벌어지면 외환위기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IMF 외환위기처럼 그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우선은 이런 거예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달러 얼마나 들고 있나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 말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의 자산들 있잖아요. 그건 얼마나 되나? 요거 두 가지를 좀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우선은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5월 말 기준으로 4,200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IMF 당시보다 무려 12.7배 큰 규모입니다. 10%나 넘네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야 IMF 때는 단기 외채가 문제였어.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빨리 돈 갚아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됐었어. 근데 그때랑 비교해보면 어때?라고 얘기해 보면은 이 단기 외채라는 거는 빨리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의 규모가 1997년에는 이 단기 외채의 규모가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2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외환 보유고의 한 30% 정도만 단기 외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해 보면 외환 보유액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투자를 얼마나 해놨느냐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갚아야 될 돈이 많니? 받을 돈이 많니? 이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해서 나도 이제 일 안 하고 놀고 싶어. 그러면서 네. 이제 내가 가진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싶어.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꿈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갚아야 될 돈, 그래서 이자를 내야 될 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가 더 많으면 되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됐냐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대외 순자산이라는 포지션 기준으로 보면요, 7,700억 달러 정도가 대외 순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네. 순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얼마냐 그러면 7,700억 달러예요. 이 규모도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00조 원 가까운 돈들이 투자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래 그랬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4년 이후로 순부채에서 순자산 국가로 바뀌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체력이 좋아졌다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내가 해외에서 갚으라고 돈을 했는데 해외에서 팔 돈도 없어.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네.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지금 불가능한 3.2일체라는 표가 나와 있는데 또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표예요? 이 그림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거는 이겁니다. 뭐 IMF 같은 위기가 절대 안 온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당시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체력이 너무나도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돈 쌓여놓은 달러 많아요. 그리고 해외에도 자산 많아요. 만약에 우리나라한테 갚으라고 막 달라들면
그거 팔아서 갚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세 번째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이 그림은 안정적인 환율, 나 환율도 안정되고 싶고요. 금리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 내리고요. 좋으면 너 올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막 연준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요. 이런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이 세 가지를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싶지만 저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불가능한 삼위일체예요. 첫 번째로 보시면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금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환율도 고정시키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제 고정 환율제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아, 그럼 니는 다른 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 사고 팔고 못하게 막아놨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딱 IMF 전에 우리나라 상황이었어요. 고정 환율제였던 거죠. 환율을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환율을 고정시켜 놓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기를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돈이 오고 가고는 자유롭게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환율이랑 금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난 금리 선택하고 싶어요. 라는 쪽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환율은 많이 바뀔 수도 있고 그걸 네가 감내하겠다는 얘기네?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IMF 당시와 바뀐 점이 환율이 변동성이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이 부분이 외환 시장에 반영이 돼 있냐 안 됐냐? 돼 있다는 얘기예요. 고정시켜 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이미 다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또 뭐가 문제가 됐냐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5%로 미국 상단위 금리가 치솟으면서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커버를 하고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제도적인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환율이 또 다시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추후에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한은 총재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게요. 변동 환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봐. 변동 환율로 바뀌면 네. 환율이라는 건 특정 수준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미 금리 차가 2%까지 확대됐는데 괜찮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벌어진 부분이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상당히 강해졌다. 그리고 제도가 변화돼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그리고 환율에도 많이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나라 시장을 대응하시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실 거예요. 어제 코스닥이 너무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퇴근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